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굉장히 강했는데 한보국이가 그거를 해요. 한보국이 공산주의 된 게 이쪽에 무공의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피는 못 속이는 건가 그런 생각 들어요. 예, 만해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만해 아들 한복이 그런 이제 아나키스트 또 그런 부분하고 해서 북한까지 네. 되면서 이제 김일성 그 뭐 해서 북한의 국민묘지에 애국결산응에 묻혀 있죠. 그렇죠. 애국결산응에 묻혀 있는 그런 배경도 연결될 텐데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원효 대사가 입적 이후에 설총 유자 해동 유학의 초조죠. 살아 있을 때 이제 요섭공주가 어린 설총을 안고 원효 대사가 옮겨 다니는 사찰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뭐 모든 사찰은 아니겠지만 절 밑에 머물다가 이제 날이 개면 뭐 아버지를 이렇게 인사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곳곳이 들어있어서 되게 저 동두천 밑에도 그 어딥니까? 그 밑에도 요섭궁이라고 지금 이렇게 유적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효충의 의미가 사실은 뭐 불교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고 불교는 이제 당연히 보다 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원효 대사가 말년에 입적 이후에 설총이 아버지의 그 뼈를 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소조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 모셔서 아침 저녁 신성원정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저녁에는 아침에 인사를 이제 드리는 이런 그 지극한 정성을 다했더니 하루는 소상이 이렇게 원효를 설총을 돌아봤다고 하는 그 소상이 고려말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일연선사의 삼국유사 원효 불기조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 얼굴을 돌아본 소상의 전통은 뭐 이미 중국의 북이 시대 불상도 많이 그러고 일본도 나라 해양 시대 불상에 그런 예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정성이 미쳐서 그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만해 선사가 한복을 왜 그렇게 했을까의 의미가 이제 성채 선사 예를 조금 비춰보면 성채 선사가 어떻든 간에 이제 부모를 떠나서 출발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가 금강산까지 이제 가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 이제 강씨 부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장남이 보고 싶어서
금강산까지 찾아옵니다. 금강산 유점산가 하는 절까지 찾아오는데 이 성천자가 이제 자기가 출가한 뭐 우리나라 불교 전통이 그렇죠. 한번 출가하게 되면 아주 매정할 정도로 가족과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만 뭐 성불할 수 있다,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미덕처럼 되어 와서 그렇게 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방불교와 달리. 근데 저 진주 산청에서 진주에도 산청에서 경남 저 금강산까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출간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이 매정하게 성철은 자기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면서 가라고 빨리 오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봤던 그 도반 수행자들이 어떻게 이 멀리까지 찾아온 어머니를 돌을 던지며 쫓을 수 있냐. 그거는 예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을 설득해서 결국은 어머니를 모시게 했고 등에 업어서 금강산 유람을 시켜서 보내드렸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죠. 수행상에서 지금 불필이라고 붙일 정도로 냉엄한 거나 어머니를 냉정하게 쫓으려고 했던 그 마음, 이런 마음은 결국 반어적으로 수행에 대한 배수진이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인데 만에도 출가했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만에는 또 나중에 재혼도 했고 또 처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그런 사례를 지금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오니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왜 만에는 아들 보호기를 그렇게 등지고 이렇게 한번 제대로 쳐다보면서 알아주거나 얘기를 좀 하지 못했을까? 그 맥락은 좀 그 사이에 어떤 맥락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정치적 맥락에서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공산주의 예. 아나키스트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아나키스트라는 맥락에서 오히려 만해가 그 길이 가야 될 길이 아닌데 그렇게 가는 아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맥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홍성이 이렇게 이제 아나키스트가요. 예. 홍성이 이제 1925년에 무공예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홍성에 이제 공산주의 조직이 생기게 된 이유가 1919년에 3.1운동이 있고서 3.1운동이 이쪽에서 굉장히 탄압이 심해요. 그러니까 의병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을 죽이고 보통 이제 채찍으로 때릴 때 90대 이상을 때린 사람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동네가 이제 완전히 그 시민운동이 다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그 에베 성교회가 이제 성교회를 합니다. 거기 자극받아서 1921년, 22년부터 광천 청년회, 홍성 뭐 청년회 이렇게 만들어져요. 결성 이쪽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게 확장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일본에서 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혁명이 나오면서 이쪽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나키스트로 가요. 혹시 그 저기 성공회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회 말고 구세군요. 구세군 운동을 안동김 씨들이 그거를 조직을 해서 끌고 나갑니다. 이쪽이 구세군 운동에 구세군 크리스마스 때 하는 구세군 운동이 안동김 씨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그런 조직들이죠. 그래서 25년도에 이쪽에서 그 공산주의라든가 아나키스트, 그 무공회라는 게 무자가 없을 무자, 무산재 기급이고 공이라는 거는 아나키스트 그거예요. 근데 이쪽에 공산주의나 아나키스트주의자들은 민족주의 계열을 걸어요. 그래서 우익 사회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쪽이 우익 사회주의예요. 네, 예산 쪽은 좌익 사회주의고 예를 들어서 홍주 목사 이강국, 홍주 목사가 이승우 선생인데 여기 이승우 목사가 있습니다. 그 이승우 목사가 이제 동학을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승우 목사의 손자가 누구냐면 이강국이에요. 우리나라 제1호 막시스트라고는 모스크바대 출신 박헌영의 그 핵심 참모요. 그러니까 예산 쪽은 굉장히 그 좌익 쪽이 강했어요. 박헌영이라든가. 그런데 홍성 쪽은 굉장히 우익 쪽을 걸어요. 그래서 한국이도 아마 그런 게 있었는데 1950년도에 이제 인민군이 홍성을 들어왔을 때 이건 이제 속설입니다. 그러니까 한복이 들어왔을 때 플랜카드를 걸었대요. 우리의 용사, 역전의 용사 한복 이렇게 떼고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굴 찾아갔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최중식옹이라고 있습니다. 파리장서 서명하신 그 최중식옹의 그 아들이 최명룡 선생인데 그 집을 갑니다. 여기도 이제 써 있죠. 최명룡 선생하고 여기도 써 있거든요. 교수님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보국이 그 최명룡 선생하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상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최명룡 선생. 그 다음에
그 몽양의 오은영 선생이 했던 건준 거기 그 유승준이란 분이 있는데 한보국, 유승준, 그 최명호 선생이 같이 이걸 해요. 그거 보면은 만해도 알았을 텐데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아주 오소독스한 그러니까 정통 막시스트가 아니라 우입 쪽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근데 물론 이제 한보국에는 가죠. 여기도 보면은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강원도나 어느 쪽으로 데려다 놓고 이제 평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랬는지. 그리고 만해는 이쪽을 안 봐요. 홍성을 거듭도도 안 봐요. 예, 뭐 워낙 그 당시의 삶이 참 격박하달까요? 뭐 이쪽 그 어릴 때 시절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물론 또 출가자는 맥락을 고려하면 출가자가 전생, 이전생에 대해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달리 볼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 한보국과 한용운 사이에 어떤 그 지금 정치적 이념적 이런 어떤 갈등이 그런 있는 게 얘기도, 아닐까. 네, 그런 얘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돼서 수독사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스님 왜 출가했습니까? 이런 여쭤보면 안 되잖아요. 스님 왜 출가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몇 세 출가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13살인가 14살 때 출가했지. 그래서 왜 출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인생의 고뇌를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 13살 14살짜리가 무슨 인생의 고뇌를 느껴요? 바람 맞으셨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놈의 자식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스님들이 저한테 그렇잖아요. 13살짜리가 무슨 인생의 고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세의 문제도 그런데, 그러니까 유교는 지금 이제 현생만을 보니까 그런데 불교는 전생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미스터 트롯이니 미스터로 볼 때 뭐 김태현이나 김다희나 어린 아이들 뭐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 보면 야 저런 것이 과연 금생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생에 자기가 했던 버릇과 특징들이 생을 바꿔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리피티션, 하기시섭지 불여교로처럼 반복 학습 속에서 완전히 깊이 배어들어서 쩔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개연성이나 또 그런 뭐 일관성을 유교 입장에서 인정을 안 하고 안 보려고 하니까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구세의 서상기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좀 그건 다른 맥락일 수 있고 나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연보가 조금 이제 이 어린아이가 13살에 고뇌를 느끼고 출가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할 수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이전생도 있고 그리고 삶의 계기라는 게 지금 나이만 가지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출가, 동진 출가들 보면 원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원효 대사가 관체진연, 관세 출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공성전에 나오고 의상전에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아이들의 나이를 되게 특징이나 버릇이나 이런 걸로 불렀죠. 이빨을 가는 나이를 되게 초천지령이라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이빨이 막 날 때 갈고 또 국어지령, 굴렁쇠 우리 885를 비롯해 굴렁쇠 굴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등등의 그 다음에 관체진연 또 굴렁쇠를 국어지령 이렇게 그 아이의 특징 버릇 그러니까 관체지령은 뭡니까 총각머리 반짝처럼 이렇게 머리를 묶었던 이렇게 묶었던 그런 나이니까 10세 미만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의 모라시 테츠치가 대한한 사전은 자꾸 공자가 12호 5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것 때문에 15세로 자꾸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12호고 오히려 15세 그게 아니라 오히려 20세로 보기도 하죠. 약관에서. 근데 어디 12호 이런 맥락보다는 관체제는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뭐 모습 우리가 뭐 포청철의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묶거나 남자들이 이렇게 또 뭐 한석봉 이런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했던 나이를 되게 10세 미만 보면 8, 9세 정도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전후 그러니까 어릴 때 출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원효대에서도 자기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고 아버지는 백제와의 전투에서 파견돼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조부모 사이에서 컸고 아버지도 전쟁에서도 세상을 떠났다는 첩보가 온 것으로 보이고 조부모도 금방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10세 미만의 무상을 느껴서 결국 출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그 수독사의 그 주경스님 아시죠? 예, 주경스님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예,
절에를 그냥 다니셨대요. 예,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뭐 집 밑에 50m 밑에 절이고 뒷집은 또 친구 아버지가 저 윗 뒷절에 내려와서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고 저 뒷절 절이 있고 뭐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고요. 어릴 때 또 출가할 수 있는 계기들은 굉장히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 10세 미만의 무상을 느꼈다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제 사고 묻힌 부모가 없으니까 결국 절에서 의탁에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절에서 데려다 키운 경우들이 뭐 전통적으로 많고 지금도 그렇죠. 부모가 없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옛날에는 고아, 요새는 고아원이 옛날에 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찰에서 결국 받아들이고 키워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찰은 뭐 이 집안에 입을 하나 들기 위해서 간 경우도 많지만 또 부모가 없을 경우에 또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릴 때부터 조숙해서 이런 전생까지 생각하시도 볼 수 있고요. 충분히 출가를 어릴 때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는요, 그 만해가 1879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94년에 돌아가세요. 예. 저기 그 1897 1894년 동학 예. 그때. 예. 그럼 그때 만해 나이가 15이거든요. 15, 16살 때. 예. 그렇게 보면은 그때 인생에 무상함을 느껴서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렇죠. 엄마도 저거 된단 말이에요. 그 만에 혼자고. 예. 그러면 이제 무상함을 느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장가를 또 뒤에 들어요. 여기 보면은 한보국이 뭐냐면은 1964년에 한보국이가 그때 환갑잔치라거든요. 북한신문에 나오는데. 예. 그럼 1904년에 태어생이에요. 1904년에. 네. 그러면 그로부터 10년 뒤에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15세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근데 그때 가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가출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장가를 들어서 애를 낳고 또 출가를 해버리는.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뜻이 아니라 집안에 부모가 없더라도 뭐 또 삼촌이나 또 집안에 이렇게 뭐 맏아들이고 맏아들은 아니지만 이제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충분하게 권유에 따라서 결혼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 거기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그게 안 되고 해서 또 떠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계셔서 아버지하고 형은 죽거든요. 예. 그럼 엄마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얘가 인생의 15세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방황을 하니까 장가를 보냈겠죠. 장가를 보냈는데 그걸 극복을 못해서 가출을 하고 그래서 금강사까지 갔다가 뭐 15살짜리가 뭐 나가서 뭘 하겠어요.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와가지고 1년 있다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시키죠. 결혼을 시켜서 살다가 또 출가를 가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스토리를 짰는데 그래서 장가를 보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네.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집안에서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보냈을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있고 무상을 또 느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불교의 인과 윤회의 맥락에서 보면 뭐 우리가 논증을 잘 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뭐 현재 불자는 아무래도 이전생에 한번 불교를 접한 기회 또는 출가했을 기회 여러 가지 이런 인연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거든요. 논쟁하기 어려우나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진 출가 어릴 때 출가한 경우들은 지금 부모가 없거나 또는 이제 무상을 느끼거나 또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나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이 오늘 다 돼서 예. 더 이게 해야 되는데 사실 만해 선사에 대해서 15살 이전에 얽혔던 이야기들 뭐 만해 선사가 9살에 뭘 읽고 8살에 뭘 읽었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통감을 다 보고 뭐 서경을 읽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서당에서 서경을 읽는다, 시경, 서경 읽는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쪽에 선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고 만에 15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조설됐을 수도 있고 한 것 아무도 모르니까는요. 근데 만해가 출가하고 나서부터 행적은 저도 하는데 오늘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 나중에 교수님하고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본술 선생이 만의 제자로 네.
이제 연보를 작성했는데 그건 최측근이니까 만당의 조직 다솔사 주지도 하고 저기 좀 당시에 그 총무부장도 하면서 지금 뭐 국민대학, 마산대학, 해인대학, 지금 경남대학이 됐죠. 이게 직접 개입한 인물이 바로 최범술 선생이거든요. 지역국회의원도 했고 차 다솔사 차에 또 대가로 전문가했고 원효 저수를 또 모아서 이렇게 복원한 그런 게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최측근으로서 만해 연보를 정리했고 현재 우리가 보는 만해 전집이 3차례 편찬위가 구성이 됐는데 48년에 한 번 됐지만 예, 자료를 준비하다가 6.25가 나는 바람에 다시 자료를 분실해서 안 됐고 또 60년 초에 다시 한 번 준비했는데 역시 또 여러 가지 정책 여건 때문에 안 돼가 또 안 됐고 73년에 다시 이제 신구문화사로 결국됐는데 그때 전국 편집위원회 대표가 효당 최범술입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보게 되면 만해의 가장 제자로서 최측근에 있어가지고 연보를 쓴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저기 의명했다고 이런 이게 지금 이제 안 맞는 게 많아요. 팩트가 맞느냐 하는 문제가 예전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연보가 몇 가지 나오는데 마다 출입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 지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고향 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제가 논리적으로요, 예.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아버지가 동학을 하다가 동학도한테 동학을 토포사를 했어요. 토포사가 행위하고 홍주성에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병을 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동학을 했다. 그러니까 의병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보를 안 보이거든요. 네, 의병한 사람이 출가하는 예는 없고 여기서 의병의 실패라고 해서 1897년에 1897년에 무슨 의병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여간 요거는 뭐 연구를 좀 해봐야 연구를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좀 지역적으로 또 그 당시 그 사회 상황, 정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집안의 문제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면 좀 바로 전합선을 맞춰가야 되는데 결국 이쪽 지역에 결국 이제 뭐 기업 녹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나왔던 연구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연구의 근간 연구들 또 그런 연구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안병찬 선생 그쪽에서 제가 이제 28일에 가서 또 여쭤볼 거거든요. 그럼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없어요. 전혀 없고 이게 만해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쪽 부분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해의 정체성을 이제 출가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뭐 거의 전생이라는 의미도 조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럼 왜뭐 저기 부정적 의미의 이제 고향 쪽에 들린 얘기들이 불교를 만나면서 이렇게 달라졌는가? 아까 그냥 보살 만해가 될 수 있는 정도 그런 불교의 과연 무엇이 이런 인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쪽에서 만해가 불교를 접촉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유명한 사찰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만해가 학계리 쪽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해가 절을 접하지 않더라도 그런 책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무상을 느끼면서 결국 이제 뭐 법주상 이렇게 해서 강원도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서 보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게 불교고 결국 불교가 해왔던 역할이 전통 종교로서 이미 뭐그 당시도 1600년, 1500년 이상의 어떤 민족 종교로 있어왔고 곳곳에 사찰이 있고 그 계승해왔던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유교야 뭐 지금 어떻든 간에 출사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성경관이나 뭐 지금 향교부터 이렇게 향시를 거쳐 가야 되지만 불교는 그런 제도를 전제하지 않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난 다음에 뭐 행자부터 부목부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배경은 불교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불교를 할 때도 전향을 안 했어요. 끝까지 전향을 안 한 사람이 이제 벽초하고 만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향하지 않은 건 또 홍성 쪽에 있는 사람들이 친일한 그 의병한 사람 중에서 친일한 사람이 없어요. 저기 예산이나 저쪽은 좀 꽤 되거든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또 희한해요. 불교 정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불교도 이렇게 또 뭐 저쪽에 타협한 사람도 있지만 불교 정신 자체가 투철한 자기 내가 부처다. 내 안의 불성을 확인하면 내가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교가 기본적으로 주체가 강하고 결국 이제 그래서 일본인들이 대처를 만들어서 민족 종교의 정신을 이렇게 훼손해야 되니까 그리고 불교가 결국은 뭐 내가 부처고 내가 불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죠. 결국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실론에 되게
결정신이란 말을 씁니다. 결정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거라고 하는 결정적 믿음.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냐 둘이냐. 이게 진리냐 아니 긴가민가는 이런 선택이나 이렇게 주저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결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이걸 버리고 가라는 게 불교 정신이니까. 불교라는 이 투철한 중도 연기라는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인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유지하는 기본 보편적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확신을 못했을 때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결정신이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고 적어도 만에는 그런 결정신이 있었던 것은 불교 대전이라는 그 방대한 대장경을 보고 만들었던 그런 또 유신론이라는 그 일본에 가서 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만해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보면 흔들 수 없었던 것이죠. 교수님은 이제 다다 불교를 설명하시니까 저희는 예. 저는 그래도 홍주 정신이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홍주 속에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홍성에서 이제 김자진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나 뭐 김복환 선생이나 뭐 김지한이든 이런 분들은 다 이제 홍성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교수님은 계속 결정신 불교 논리다. 이거 불교에 이게 있다 그러시니까 그 저기 홍주 정신에 의해서 됐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딱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홍주에서 마리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또 지금 마리가 필요해서 마리를 소환하니까 네. 이게 우리는 저는 그걸 좀 듣고 싶은데 한번 뒷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예, 뭐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요. 예, 뭐 네. 다른 것보다도 결국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물이 태어나는 그 공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공간이 아니죠. 그 시공이 항상 있는 거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이 만들어지듯이 삼간의 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지역이 있는데 하필 왜 홍성이냐? 그 많은 인물 중에 왜 홍성에서 이런 인물이 났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어차피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럴 때 어릴 때는 여기에서 뭐 집안이나 이런 환경이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게 어떤 간에 그 나름대로 불교를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세계인이 되었던 이런 맥락에서 보여본다면 그 실마리 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인연관을 얘기할 때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나의 이전생의 업식이 만나서 삼사화합돼서 생명이 탄생된다는 걸 본다면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이 향기 코드를 찾아서 내가 부모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유교는 뭡니까? 신체발로 수지 부모처럼 이렇게 부모가 나를 낳았다 보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에게 의탁해서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참다운 면모는 뭐냐?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지. A, B, C, D 커플이 사랑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향기 코드를 찾아서 현재 부모를 내가 선택했다 보는 게 불교의 생명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간에 만해 한용운도 이전생의 업식이 있었고 그 업식이 결국 현재 나의 부모, 그 당시는 미래겠죠. 미래 나의 부모가 사랑을 하고 있는 커플 그 향기 코드를 찾아서 왔는데 그게 바로 홍성이었다는 것은 홍성과 인연이 지중한 것이죠. 홍성과 무관하게 된 게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왜 하필 홍성의 부부를 내가 선택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홍성과 인연이 지중한 겁니다. 그거 참그 형이상학적인 무슨 선생님 생명 탄생의 조건을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 그렇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의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나의 이전생의 업식이 이렇게 딱 수정이 되거든요.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이제 우리가 뭐 267 이렇게 있다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모체 분리들이 영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아가 있고 태아가 있고 영아가 있잖아요. 그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이렇게 260 지난 다음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정되는 그 공간이 홍성이었던 거 아닙니까? 불교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됩니다. 이걸 뭐 아직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생명이 그렇게 탄생이 되니까요. 그런 맥락을 보면 홍성에 있는 부부와 향기 코드가 맞아서 만해가 선택한 거니까 홍성과 지중한 인연이 있는 거죠. 옆에 예산도 있고 옆에 저기 청주도 있는데 대전도 있는데 왜 홍성이냐 이 말이죠. 이게 내가 부모를 요새 제가 전설의 고향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원수 갚으려고 부모를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 드는데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삼국유사 김대성 쪽 보면 김대성이 전세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전세본 석굴암을 짓고 현세본에서 불국사를 짓는 것처럼 김대성 김물량이 그 당시에 뭡니까 사냥을 좋아해 산에서 가서 결국 곰을 죽이지 않습니까? 곰이 죽어가면서 이제 소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래서 김대성이 결국 곰을 죽인 그 인가 속에서 장수사 절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전세 부모를 위해서 이제 물론 어릴 때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여기 주사위 같은 표차를 가지고 결국은 김대성 집안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이 표차를 보니까 이제 참 이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지금 나오게 그래서 석굴사와 불국사, 창건, 연기사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적 세계관에서 설명이 되는 건데 근데 불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너무 특정 종교로 볼 때 아니라 이게 삶의 모습입니다. 불교는 바로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갈파했던 것이고 석가모니 붓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 세계를 설명해왔고 그 사실을 그게 바로 이 중도를 깨닫고 연기를 발견한 그런 입장에서 되니까 지금 만해 한의원도 결국은 그 많은 공간 중에서 대한민국의 충청남도의 홍성에 그 부모를 선택해서 향기코드를 찾아서 심양, 침양, 참기를 찾아가지고 태어났으니 홍성과 인연이 지중한 거죠 만해는. 오늘 이런 해석은 오늘 처음 제가 만해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 불교 철학에서 입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죠. 대단한 거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겁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다 보지 마시고 불교는 내가 부모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부모 미생전 보려면 뭐 Who am I? What am I? 내가 과연 누구냐? 쉐셜 이 먹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의탁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참다운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불교가 묻는 질문이거든요. 이 먹고 이 무엇이단가 뭐라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많은 공간 또 많은 부모 후보 중에 왜 홍성의 만해의 부모를 내가 선택했을까? 만해가 지중한 인연이 있는 거죠. 그 향기코도 홍성이라는 공간이 의미가 지중한 겁니다. 이게 참 이런 거는 참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저녁을 드셔야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그 만해 선사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견해죠.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해가 왜 출가를 했고 여태까지 좀 이렇게 홍성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기존의 역사학계 얘기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만해란 분이 결국은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계기가 15, 16살 때 뭐 엄청난 계기가 있었고 그건 뭐 거의 뭐 부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출가를 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이제 밖에 떠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독서를 많이 했어요. 또 홍성 쪽에는 책이 많이 들어왔어요. 홍성이 이제 홍주목이다 보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서사기 같은 거를 만해가 어떻게 읽었을까? 돈이 없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보든가 동네에서 봤겠죠 이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향기 코드라는 거는 이제 생각 못했어요. 이건 진짜 큰 건데 저도 좀 심향이랍니다. 찾을 심자에 향기. 심향이 이게 바로 간다바라는 이제 불교에 네. 우리가 건달바 있지 않습니까? 건달바. 향할 향자인가요? 향기 향자. 향기 향자. 우리가 우리가 건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달이 원래 건달바에서 나온 건데 그게 산스크리트 보면 간다르바의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노래하는 신이 음악 신이 건달이에요. 건달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쪼다라는 게 뭡니까? 제바달다. 석가모니를 계속 해코지하고 있던 사촌 동생인데, 그러니까 뭐 아그니, 아궁이, 이게 산스크리트로 그래서 부엌이 불이 아그니에 아궁이. 그러니까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쪽 지역에 책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지적 호기심이 강하면 그 호기심이 발전하면 호학심이 되죠. 본인이 없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 읽는 거를 보면 그래서 빌려가 보다가 깊이 빠져가지고 푹 젖어들 수 있죠. 이 호기심과 호학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충분하게 자기 집은 가난해도 이웃집이나 주변에 책이 있는 걸 보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찾아가죠. 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를 찾아가듯이. 그러니까 향기 코드를 찾아가는 결국은 불교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세 가지 조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정혈식의 만남이거든요. 3, 4가 화합하는 순간에 생명이 탄생된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정자가 있을 때 어머니 임신 주기가 맞아야 되고 그 후보들이 자랑을 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향기 코드를 찾아가서 부모를 선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에는 적어도 부모를 자기가 선택했고 또 집안이 책을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책을 찾아서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런 책을 볼 수 있었겠는가. 호기심이 강하고 호학심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보다가 뭐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따라갔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전 생에 나름대로 그 공부를 좋아했거나 호기심, 호학심이 강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는 또 그 훈습된 그 우리가 이 윤회 주체를 인식과 경험, 이걸 습기, 습관, 기억과 같은 형식으로 설명합니다만 깊이 배워들은 반복된 어떤 이걸 통해서 이제 부모를 선택해 가는 거니까 업식이라는 게 카르마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업식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간다바라는 게 그게 바로 업식이기도 하거든요. 향기 코드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까라람이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이제 부모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교식으로 보면 홍성과 유관한 거죠. 저나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많은 공간 중에 왜 이곳에 태어났고 여러분의 고향에 태어났겠어요. 그 많은 후보 중에 여러분이 향기 코드를 찾아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와 무관하냐 그러면 부모는 이제 우리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고 해서 부모가 무책임하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향기 코드, 향기를 뿜어낸 책임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향기 코드가 맞아서 지금 부모를 내가 이렇게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나의 인연은 참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 지중한 인연이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요새 풍수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또 풍수를 또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이 향교에서 향교는 이성적인 걸 많이 따지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데 이 향기 코드 얘기라면 이거 제가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달리 생각하시면 향교가 뭡니까? 어떻게 지방 공립대학이잖아요. 성균관이 서울에 있는 공립대학이고 또 서울은 또 지방 사립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이니까 이제 조선조라는 맥락만을 연장해서 자꾸 유교라는 공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유니버시티 보편적이라는 공간을 생각하면 현재 기반은 그렇게 왔고 지켜왔다는 의미는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불교나 뭐 도가도교나 뭐 기독교나 여러 가지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교육기관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넓은 가슴이 되어야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주욕이라든가 이 향교 쪽에서 주욕이라든가 그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주욕 같은 춘추는 받아들여도요. 춘추라든가 의리는 받아들여도 주욕이라든가 풍수라든가 이거는 아직 낯선 개념인데 지금 결성향교에서 아까 오셨을 때 여기가 이제 판소리를 했습니다. 판소리 공연. 다른 향교에서는 판소리도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정형시조가 아니라 사설시조 갖고 한다고. 그런 면에서 저희 결성향교는 굉장히 사실은 융통적인 거거든요. 판소리를 받아들이니까요. 사설시조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선비가 어찌 정형시조를 해지 사설시조를 하지. 근데 정학을 하는데 그 정도로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기까지인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선진적인 퓨전 시대 아닙니까? 네. 우리 전교님이 그 퓨전 얘기 자주 하십니다. 퓨전 시대 얘기를. 뭐 어차피 유교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듯이 좀 받아들이셔야지 뭐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자체가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그 기호라는 문제를 이끌어가는 계도도 해야 되지만 또 방편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대중들의 기호라는 측면을 좀 고려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좀 개방의 방식들이 자신감 있으면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개방의 정신이 오히려 더욱더 이걸 성숙시키는 부분이 있죠.
만해 선사의 정신을 개방 정신으로 하고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교수님 식사도 하고 가시고 이거 끊으셔도 돼요.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다음 주는 어떤 거를 다음 주는 불교 대전 하신다고 그러셨죠? 5월 20 하천 부처님 모신다는데 전체를 위해서 좀 3주차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원래 순서는 불교 대전이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불교 유신론이 먼저 네.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불교 유신론을 또 보면 결국 만해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세계를 인식한 영환지략 또 영환지략이 있고 또 엄민신 문제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 복건성의 이제 서대열 같은 한 세계 지도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정말의 수도령 사상가의 양계초가 일본에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 속에서 20권짜리 엄빙신 문집 이거를 강원도 건봉사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석전 박한영 영우당 정호 선사의 안내로 그 책을 만나서 세계 인식을 싹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인식을 세계라는 인식을 만나게 되는 영환지략이라는 세계 지도. 네. 그다음에 엄빙실 문집을 통해서 이제 칸트, 베이컨 예를 들어서 저기 유럽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쪽에 사상의 연쇄죠. 제가 요거는 예. 음이질집은 제가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먼저 오늘 조선불교 유신론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만해 사상의 좀 결론을 보는 게 불교 대전인데요. 순서는 불교 대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네, 괜찮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달에는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환지략하고 은빙실 전집, 그다음에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만행짜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 올라간 사람. 그 한번 해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그 진화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게 이제 불교 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부를 배움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기본 텍스트는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이 되고요. 네. 유신론을 얘기하는 배경에서 이제 지금 엄민신 문집이 간의 얘기가 되고 양계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신론을 쓰게 된 계기, 일본 가게 된 계기도 영환지략을 네, 영환지략. 또 시베리아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러시아 그런 부분을 이제 유신론을 하면서 도입부에서 얘기를 좀 해국도신가 그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원론 폐망사 이런 거 다 보셨을 예, 텐데.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